이강민의 잡지사 3월 13번째 페이지. 출연료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분량을 더블로 채워주는 희귀한 게스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시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시식입니다. 예. 매주 뭐 재능 기부를 해주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출연료 주시니까요. 네. 예. 심드렁. 네. 자, 이렇게 희귀한 곽시식 작가와 함께 오늘은 히토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뭐 세계 강대국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히토류를 놓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체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원의 무기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일단 히토류가 대체 뭡니까? 히토류. 예. 이상하게 히토류에 대해서 딴 타방송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곳들이 몇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히토류에 대해서 타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을 우리의 잡지사에서 조금은 재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웬만하면 재탕 안 하시거든요. 라는 양심의 가책이 살짝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사실은 우리 잡지사에서 그 어느 곳보다 먼저 우리가 히토류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소 시간에. 네, 원소 시간에. 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히토류라는 거를 정말 제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히토류가 뭐냐면 원소 중에서 란타넘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란타넘이라는 원소. 그 란타넘하고 비슷한 원소 한 17가지 정도를 히토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탄족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란탄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란탄이라고 하던 걸 요즘은 영어식으로 발음해가지고 란타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란타넘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기율 너무나 즐거운 주기율표. 오랜만이다, 오랜만. 네, 주기율표를 살펴보시면 예. 주기율표에서 비슷한 원소들끼리는 어떻게 배치돼 있다 그랬죠? 세로로 같은 성질끼리. 세로로 같은 선에 있어요. 예. 근데 란타넘이 있는 위치를 주기율표에서 찾아보시면 네. 따로 빠져 있습니다. 따로 빠져. 평범한 도표의 상에 배치가 돼 있지 않고 따로 별도로 빠져 있어요. 57번? 57번. 57번 위치가 별도로 빠져가지고 보통은 주기율표의 아래쪽에 따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게 아래 위로 어디에 배치돼 있다는 거야. 되게 애매한 위치인데 57번이 원래 그랬어야 돼. 원래 들어가야 될 그 위치 있죠.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될 원소 숫자가 한 15가지 정도로 워낙에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기율표가 저기서 사실은 규칙이 좀 깨져가지고 어그러진 거죠. 그렇지만은 최대한 아래 위로 같은 줄에 있는 거는 비슷한 성질이 있다라는 규칙은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표 모양을 저렇게 이상하게 쪼갠 겁니다. 한 칸에 낀겨 넣었구나. 한 칸에 그래서 15개를 다 몰아놓은 그 부분을 란타넘족이라고 부르고요. 란탄, 옛날에 란탄족이라고 불렀던 거. 그리고 그 란탄족 위로 위로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율표 모양에 배치된 것들이 있죠. 그 위로 같은 줄에 있는 것이 이트리움, 스칸디움 이런 원소인데 우리 배웠던 것들. 우리가 스칸디움, 이트리움 이런 원소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한번 짚어본 적이 있죠. 스칸디움을 발견한 사람 닐손, 클레베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트리움을 발견한 사람으로 뭐 많이들 이야기되는 사람이 에셰베리, 뭐 발음에 따라서는 에케베르크라고 부르는 인물이고요. 란타넘은 무산더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스칸디움, 이트리움, 란타넘 같은 이 히토류를 발견한 이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국적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스웨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스칸디나비아의 원소 스칸디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원소 스칸디움이고요. 이트리움은 위테르비라고 하는 맞다. 스웨덴에 있는 지명을 따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고 무산더라는 란타넘을 발견한 학자도 스웨덴 출신의 학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웨덴륨이라고 해야 되나? 스웨덴류라고 해야 되나? 히토류 자체가. 히토류 대신에 스웨덴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스웨덴 판입니다, 거의. 그러네요, 진짜. 히토류 원소들은. 실제로 히토류 원소들이 스웨덴에서 처음 발견된 것들도 지금 설명드린 3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히토류 원소라고 부르는 거를 다 한번 말씀드리면 스칸디움, 이트리움 더하기 란타넘족에 속하는 란타넘, 세리움,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티움, 사마리움, 유로피움, 가돌리늄, 터비움, 디스프로시움, 홀미움, 어비움, 톨리움, 이터비움, 로테티움 해가지고 총 17가지거든요. 이 중에서도 방금 소개드린 거 외에도 뭐 세리움 이런 거 비롯해가지고 스웨덴 과학자들이 혹은 또 스웨덴에서 발견된 돌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들이 많아서 약간 스웨덴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거를 왜 스웨덴류라고 하지 않고 히토류라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이게 rare earth metal이라고 영어로 쓰는 거를 우리말로 옮겨가지고 히토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땅에 흙에 별로 없다라는 뜻이죠. rare earth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 발견됐을 때 이게 땅에서 잘 안 나온다.
이건 좀 구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히토류 시세가 좀 올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히토류가 굉장히 귀한 그런 물질이라 가지고 근데 뭐 17가 중에 진짜 귀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는 히토류가 그렇게까지 사실은 희귀하거나 귀한 원소는 아니었습니다. 맞다, 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네, 옛날에 초창기에 과학자들이 이걸 분리할 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있네. 실험을 해가지고 순수한 스칸듐을, 순수한 이트륨을, 순수한 란타넘을 스웨덴 사람들이 추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밖에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밖에 없고 희귀하구나, 얻기 쉽지 않구나라고 해서 히토류라는 말이 이제 퍼져가지고 자리 잡게 되었었는데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레어하지 않아요. 예. 히토류 원소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금속 중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구리 같은 금속보다도 히토류 금속들이 더 흔한 게 많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납 같은 것보다도 납이 뭐 그렇게 귀하다는 느낌 별로 없잖아요. 없죠. 납보다도 히토류들이 대부분 다 더 많은 것들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히토류가 이름과는 달리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희귀한 느낌이 그런데 왜 그 자원 경쟁을 왜 그러느냐? 일단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분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있는데 순수한 히토류 원소를 하나씩 꺼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뽑아보면 단가가 좀 많이 나옵니다. 단가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나 히토류는 히토류들 원소 자체가 아무리 히토류가 흔하다고 해도 히토류 원소 자체가 좀 많이 있는 곳에서 캐야지만 좀 히토류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히토류 광산이 아주 막 널려 있는 건 아닙니다. 막 철처럼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철은 진짜 흔한 금속인데 그다음에 뭐 규소, 우리 저기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흔해 빠진 건데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리나 납보다는 좀 흔한 느낌이니까 그래도 뭐 광산은 꽤나 많이 있을 수 있는 만한 금속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광산이 있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일단 가치가 한번 올라가고 광산에서 히토류들을 빼내는 작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나 히토류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히토류들 자기들끼리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분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칸듐, 이트륨이 이런 거는 비교적 좀 분리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뭐 란타넘, 세리움, 뭐 사마리움, 터비움, 가돌리니움, 네온디뮴 이렇게 막 섞여갖고 나오거든요. 그거끼리 네오디뮴하고 이 란타넘하고 세리움하고 싹 분리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성질 비슷한데 그냥 섞었으면 안 되나요? 망하죠. 망해요? 그래. 대부분 이게 그러니까 좋은 질문. 그래요? 무식한 질문. 정말 좋은 질문. 그래요? 우리가 이 히토류가 갖고 있는 좋은 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만들어서 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돈 주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히토류의 성질은 어떤 식의 성질이 많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냐면 전자적인 성질, 전자기적인 성질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력이 세다든가 전기적으로 뭐 안정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이런 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금속 물질이 사실 이런 게 많습니다만 특히 히토류도 마찬가지로 그 전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요? 우리가 수소하고 헬륨하고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고 헬륨이 2번이잖아요. 리튬이 3번이고 수소하고 헬륨하고 리튬이 1, 2, 3번인데 그게 무슨 순서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체로는 무게 순서인데 정확하게는 무슨 순서였는지 기억나세요? 많이 있는 순서 아니에요? 뭐가 많이 있죠? 정확하게는 무게 순서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수소가 제일 가볍고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수소는 왜 1번이고 헬륨은 왜 2번이고 리튬은 왜 3번이고 베릴륨은 왜 4번이냐? 번호는 뭘로 따진다? 전기를 따로 띄지 않고 그냥 그 중성 상태로 있을 때 안에 전자가 몇 개 들어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수소는 수소 원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 들어 있고 헬륨은 헬륨 원자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 있고 리튬은 리튬 원자 하나에 전자가 3개 들어 있어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해도 이 원자 번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원소로 차례대로 주기율표에 적혀 있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는 하나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란타넘이 57번인가 그랬죠. 세륨이 그러면 58번이거든요. 57번하고 58번하고 성질이 비슷하지만 전자 개수는 57개와 58개로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기구를 만들 때는 네. 이게 다른 성질은 비슷해 보여도 예를 들어서 뭐 끓는 점, 녹는 점, 뭐 산성 물질이 잘 반응하느냐 이런 게 대충 비슷해 보여도 네. 전자기적인 성질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재료에서는 전자가 하나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큰 차이를 부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근데 잘 지적하셨어요. 예. 섞어서 대충 써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런 전자기적인 용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쓸 때는 네. 요거를 잘 딱 순수하게 정제를 해서 분리를 해줘야지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된다. 거기에서 이제 비용이 확 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118번까지 진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과거에 이거를 희토류, 희귀한 듯한 이런 걸로 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분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분리를 해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희귀하다, 찾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 지금은 이제 대량 생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 물질을 많이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뭐 많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굉장히 널리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자원이 된 것인데 네. 여전히 그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력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는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좀 싸게 어떻게 잘 분리하는 기술만 되면 누가 개발해내면 예. 그 기술 자체에서 이제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게 무슨 뭐 석유나 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게 어디 파묻혀져 있는지를 찾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파묻혀 있는 거는 사실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네. 어디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뽑아내는 기술을 잘 개발해서 갖고 있느냐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희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넘어가자 하나만. 우리 희토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희토리가 어디 과장님이신데 쓰는지 또 너무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 어디 쓰는지를 너무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너 궁금하죠? 예. 네, 그래서 희토리의 용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스칸듐, 이투륨은 지난번에 했던 스칸듐 시간, 이투륨 시간 이런 데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스칸듐 뭐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기 미그 29 같은 옛날 전투기 만들 때 스칸듐을 많이 썼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나왔을 때 외로이 미그 29를 물고 잘 싸웠던 키이우의 유령이라는 전설 같은 유령.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키이우의 유령이 조종했던 그 미그 29 전투기에 스칸듐이 많이 사용된 걸로 유명하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이투륨 같은 경우에 야그 레이저, 뭐 ND 야그 레이저,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피부과 치료할 때 쓰는 레이저 맞아요. 중에 예. ND-YAG 레이저라고 쓰는데 그 흔히 이제 업계에서 야그 레이저라고 많이 읽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야그 레이저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시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검버섯을 없애주는 이트륨.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이트륨, 그 야그의 YAG의 Y에 해당하는 게 이트륨이다. 그런 거 얘기할 때 다 한 번씩 설명드리는 게 YOU도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기억하시네요. 고백할 때 이트륨, 그걸 기억하시네요. 산소, 우라늄인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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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기억을 하시죠. 진짜 써먹을까봐 두려워요. 아니 뭐 괜찮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ND 아그레이저에서 ND 이 네오디뮴도 사실은 이 희토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과 진료 레이저에서는 희토류들이 좀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희토류가 란타넘과 비슷한 17가지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란타넘 비롯해가지고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란타넘이지 않습니까? 네. 란타넘은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란타넘이 좀 흔하거든요. 희토류 중에서 특히나 흔하거든요. 네. 근데 란타넘은 약간 본격 희토류가 되기는 조금은 좀 너무 옛날부터 쓰던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건 느낌에 불과하니까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 없고요. 란타넘 같은 거 옛날부터 어디에 많이 썼냐면 란타넘하고 란타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세륨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에 많이 썼냐면 우리 저게 라이터 같은 거 보면 라이터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굴리는 부분 있죠. 딱 굴리면 거기서 불이 파파박 튀는 거. 약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홍성윤 기자한테 이름 물어보고 싶다. 저희 그런 사소한 거 이름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그거 재밌어요. 그 부분. 저는 어릴 때 그 부분만 잘 뜯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벽 같은 데나 바닥 같은 데 이렇게 막 굴리면 불꽃이 파파파파박 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구경하면서 신기하다 뭐 이런 거 놀았던 불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놀 게 없었으면 그러고 놀았을까요? 거기 란타넘을 썼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뭘로 만들어요? 그렇게 불이 잘 튀겠어요? 그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하네요. 예. 그거 뭘로 그냥 아무 뭐 쇠 조각이나 돌 조각으로 한다고 그게 불 잘 안 튀잖아요. 그죠? 그거 만들 때 란타넘, 세리움 이런 거를 많이 섞어가지고 보통 철하고 많이 섞는 산화철 이런 거 많이 섞는 것 같아요. 예.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그 불이 잘 튑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거를 이제 부싯돌이라고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 란타넘 이런 거는 다 금속류이기 때문에 조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싯쇠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금속이니까 금속재니까 돌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란타넘 같은 거 그 현장에서 용접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란타넘 들어간 그러니까 전기 용접하시는 분들 전극에 전기가 튀어나오는 그 전극 부분에 란타넘하고 텅스텐 같이 들어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거 사용하는 게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용접 중에 용접이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산소 불꽃 같은 걸 쓰는 것도 있고 경우도 있고 뜨거운 열을 만들어서 그걸로 금속을 녹여가지고 붙이는 게 용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뜨거운 열을 만들기 위해서 뭐 강한 어떤 불꽃을 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로 지져가지고 녹이는 방법이죠. 전기로 지져서 녹이는 방법 이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크 용접이라는 방법인데 그 아크 전기 불꽃 같은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전기를 잘 튀겨주는 그런 거를 살짝 이렇게 끝에 뽑아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지지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걸로 철판을 녹여가면서 붙여야 되겠죠. 그 전기가 튀어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만들 때 란타넘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싯쇠하고 그다음에 요 용접 요 용도 말고 전통적으로 또 하나 란타넘 좀 많이 쓰는 용도가 렌즈나 유리 같은 거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좀 사용합니다. 그래요? 유리나 뭐 색깔 낼 때도 옛날에는 좀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근데 색깔보다도 렌즈 유리 제품 만들 때 란타넘 사용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되는 게 많이 알려져 있었냐면 그 렌즈 중에서 우리가 저기 뭐 투명망 또 이야기할 때 뭐 렌즈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나왔었죠. 굴절을 팍 강하게 시켜줄 수 있으면 작은 크기로 빛을 잘 꺾어가지고 고성능 렌즈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때 잠깐 드렸었는데 그 작은 크기로 그때는 이제 메타 물질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면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크기에서 빛을 잘 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메타 물질 같은 게 실용화되기 이전 시대에 작은 물질로도 빛을 팍팍 꺾는 그런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란타넘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 지금도 뭐 좀 사용되고 있죠. 란타넘 나중에 원소 시간에 란타넘 시간에 할 거 다 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 란타넘은 좀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제 렌즈 중에서 진짜 이거는 성능이 특이하고 강력한 렌즈다라고 하는 걸로 약간 일본 쪽에서 옛날에 좀 유행했던 걸로 아톰 렌즈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톰 렌즈.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던 말이에요. 공식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일본의 그런 거래하던 사람들이 그냥 붙여서 부른 별명 같은 건데 여기서 아톰 렌즈에서 아톰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자. 단순한 원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거기서 더 나간 뜻이에요. 캐릭터? 아니에요. 비슷하긴 해요. 원자 아톰이라는 로봇하고 좀 둘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톰 렌즈에서 아톰이란 말은 원자력이라는 뜻입니다.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렌즈 뭐가 도대체 원자력 렌즈일까요? 딴 게 원자력 렌즈가 아니라 원자력에서 사용된 원자력 제품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방사능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렌즈를 만드는 그런 게 일본에서 약간 좀 유행했다 그럴까요? 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렌즈의 굴절, 빛을 꺾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온갖 물질들을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서 렌즈를 만드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회사들이 다 실험을 했는데 방사능을 띤 물질 중에 사용하면 좀 성능이 좋은 게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성질하고는 별 상관도 없고요, 사실은. 방사선이 막 나온다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그냥 그걸로 렌즈 만드니까 야, 렌즈로서 성능이 괜찮네. 그래서 방사선 나오지면 좀 참고 쓰자 라는 식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에 큰 해는 되지 않도록 그 양은 이제 적당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렌즈를 만들어서 썼었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하고 신기하고 야 이거 혹시 몸에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좀 돌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특이한 별명으로 불렀던 말이 아톰 렌즈인데 그 아톰 렌즈하고 비슷하지만 방사능은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대체품으로 이 란타넘 사용하는 렌즈가 약간 준 아톰 렌즈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톰 렌즈에 버금가는 렌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동안 좀 언급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요즘에는 란타넘 관련돼서는 어떤 용도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냐면
뭐 이거 말고도 란타넘 비롯해서 이 지금 말씀드린 히토류 이 물질들이 전기 자기 특성들이 대부분 다 좀 독특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전자 부품이라든가 그런 뭐 전자 회로 같은데 뭐 드문드문 사용되는 이 사례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특히 란타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여기에서 란타넘이 대량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로 근래에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용도로는 네. 배터리 분야가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 네, 배터리 중에서 이제 배터리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배터리 분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한 5년 전부터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뭐 주가가 좀 요동친다라고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용어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게 뭐죠? 네, 전고체 배터리 뭐 그거 설명하자면 좀 긴데 짧게 설명하자면 예. 지금 쓰는 우리가 실용화된 배터리, 우리에게 실용화된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배터리다. 안정적인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뭐 잘못 파손되면 불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전고체 배터리는 훨씬 더 낫다라는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같은 것들이나 연구 중인 제품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 란타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 지금 주요 재료인 리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원소인 뭐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이런 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뭐 시세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되면 그런 니켈, 코발트 혹은 망가니즈 같은 배터리 주요 재료 중에 하나로 란타넘이 부상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어허, 네. 그렇군요. 란타넘이 하나만. 진짜 란타넘 건너뛰어야겠다. 57번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게 해주세요. 란타넘하고 란타넘이 이제 제일 중심이라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란타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막 첨단 산업에서 쓰는 히토류 중에서 그렇게 대표로 많이 언급되는 물질은 아니에요. 얘가 양도 많고 옛날부터 뭐 라이터 만들 때도 쓰던 거니까. 요즘 많이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히토류 중에서 특히 좀 설명하기 쉬워서 주목을 많이 받는 걸로는 네오디뮴이 있습니다. 네오디뮴. 예. 안 배웠었죠. 네, 안 배웠습니다.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유명한 게 네오디뮴입니다. 이게 네오디뮴도 이것도 이름도 참 이것도 아마 스웨덴 사람 중간에 네오디뮴도 그 17개 중 하나예요. 네네. 이것도 그 란타넘족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오디뮴의 이 디뮴이라는 게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오는 이제 새롭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새로운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거 히토류가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왜 똑같은 물질 2개씩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쌍둥이 원소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헷갈리는 물질 2개를. 그런데 그거 2개도 아닌데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나와가지고 이건 또 뭐냐라고 하다가 야 이건 그냥 새로운 쌍둥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생긴 이름이 네오디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헷갈린다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 원소 분리하다 보니까 완전 헷갈리네. 잘 모르겠다. 라는 뜻으로 생긴 이름이 네오디뮴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충 붙인 이름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 자석이 그렇게 강한 게 뭐 그게 중요한가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죠. 뭐 당장 옛날부터 좀 쉽게 생각하던 용도로는 무슨 뭐 이런 똑딱이 단추나 가방이나 옷 뭐 지갑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이는 부분 보면 그 단추 같은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찰칵하면서 달라붙는 부분이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크기는 작으면서도 자석이 세기는 강하면 여러 가지 편리할 때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네오디뮴 자석 쓸 수 있고요. 네오디뮴 자석 아닌 그냥 우리가 쓰는 평범한 자석보다 10배 이상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을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요즘 들어 확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 특히 이제 양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물량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네오디뮴 하면서 사람들이 애타게 찾게 되는 큰 이유 중에 뭐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거는 뭐냐면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평가받고 있고 그러면 전기차에서 일반 전기차가 아닌 차에 비해서 전기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 뭐죠? 배터리 말고 뭐 있죠? 소프트웨어 말고 뭐 있죠? 기계적으로 일반 휘발유차 말고 전기차에는 꼭 들어가야 돼요. 휘발유차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 휘발유차는 없는데 전기차는 이게 없으면 전기차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뭐지? 그게 뭐죠?
전기 모터가 있어야 돼요. 전기 모터. 전기 모터. 예. 전기 모터가 있어야 전기차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전기차가 뭐 전기를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몸을 지지는 그런 장비가 아니잖아요. 움직여야지 전기차잖아요. 그죠? 근데 모터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모터에 항상 전자석하고 영구 자석을 설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영구 자석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석입니다. 영구 없다 그 영구 아니고요. 그 일반적인 자석이 영구 자석이에요. 영구 자석. 근데 그 영구 자석이 당연히 세면 셀수록 더 크기는 작으면서 더 강한 전기 모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오디뮴 자석으로 더 강한 모터를 만들면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기 유리하거든요. 전기차 뭐 한두 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수천 대, 수백만 대를 만들어서 파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오디뮴 수요가 급등할 만한 이제 이유가 생긴 거죠.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전기차는 전기를 넣어주면 그걸로 어떤 그 모양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장치잖아요. 힘을 발휘하면서 돌아가게 해주는 장치가 전기 모터잖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어떤 힘을 줘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생각을 해보면 발전기가 돌리면 거기서 이제 전기가 나오니까 발전기는 전기 모터하고 사실은 구조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실 똑같은 걸 써도 전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요. 그냥 전기 모터를 떼다가 전기 모터를 잡아 돌리면 전기 모터에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에서 역으로 전기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기 모터는 근본 구조가 사실은 같아요. 그렇다면 발전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시 이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질 거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발전기가 왜 점점 많아질까요? 뭐 문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발전기 많아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발전기가 더욱더 많아질 만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 요즘 시대에 뭐 옛날에도 전기 썼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보다 지금 발전기가 더욱 더 많아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건 그렇습니다. 발전기를 옛날에는 뭐 큰 발전기 뭐 하나 두 개 설치해서 돌리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재생에너지 시대가 되니까 풍력 발전기 같은 거 이런 거 돌리면 발전기 크기가 작은 거를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바다에다 쫙 깔아놓고 이런 걸 많이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세계 경제와 산업의 어떤 큰 변화가 전기차도 많이 돌아다니게 만들고 풍력 발전기도 많이 생기게 만들다 보니까 이 네오디뮴 수요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더해서 아까 전기 모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사용되는 것 중에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는 다 네오디뮴 자석을 한 번씩 건드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기에는 뭐 가정에 사용한 청소기 이런 것도 청소기 특히나 요즘에는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로 충전해 가지고 선 없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충전기 청소기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고 강한 전기 모터가 있으면 성능이 더 좋을 테니까 청소기에 네오디뮴 자석 쓰는 뭐 이런 사례 늘어나고 있고요. 좀 더 멀리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뭐 청소기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만 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이 힘이 없이 비실비실해 가지고 일을 못 한다라고 하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로봇이 힘이 좀 세야죠. 놀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비실비실한 놈.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한다. 조롱할 때. 약간 좀 상담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용없죠. 그렇다 보니까 로봇도 한정된 크기에서 강한 힘을 내게 하려면 강한 자석을 사용한 모터가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로봇의 관절에도 네오디뮴 수요가 있단 말이죠. 관절에? 그렇죠. 로봇이 뭐 움직이려면. 그래서 로봇이 앞으로 정말 많이 세상에 퍼져서 뭐 1인 1 로봇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미래에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보면 그 로봇이 많이 팔릴수록 네오디뮴도 많이 팔릴 거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자석 들어간다 싶으면 네오디뮴 수요는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스피커나 이어폰 이런 데도 조그마한 자석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스피커 큰 거에는 큰 자석이 들어가 있죠. 요것도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을 하면 스피커의 디자인을 조금 더 약간 얇게 만든다거나 가볍게 만든다거나 특이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나 이어폰에도 요즘은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사용하는 온갖 분야에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오디뮴 말고 딴 히토리 원소 이용해서 자석 만든 것도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용도로도 너무 중요하네. 히토리의 수요가 약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요즘 좀 있는 시대죠. 란타넘, 네오디뮴 뭐 이런 히토류들이 중국에 많이 있나요? 중국이 히토류가 엄청 매장량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이 매장량도 많고요. 매장량 자체도 일단 중국이 많습니다.
근데 매장량만 생각을 해보면 묻혀있는 양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땅이 넓은 러시아 이런 데도 뭐 그렇죠. 일단 확률적으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땅이 캐나다, 넓으니까 뭐, 예. 예, 러시아, 캐나다, 호주 땅 넓은 나라, 브라질 이런 땅 넓은 나라 확률적으로 그런 나라에도 히토류가 좀 묻혀있을 법도 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아까 히토류가 그렇게 드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묻혀있는 양으로 따지면 히토류가 중국에 그래도 물론 중국에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 중국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묻혀 있을 만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기술력이구나. 네, 그런데 중국이 왜 세계 히토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느냐? 예, 예. 기술력 때문이죠. 기술력. 중국이 진작부터 히토류에 손을 대가지고 이걸 많이 캐다가 예. 많이 이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파는 이 사업을 정말 옛날부터 약간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보다 훨씬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른 걸로 따지면 이제 더 빨랐던 나라들을 생각. 미국도 히토류 생산 자체적으로 한때 꽤 많이 했었거든요. 땅이 넓으니까. 네, 예. 지금도 하는 데가 있든가. 지금도 캘리포니아에서 어디 한 군데 하는 데가 있든가 뭐. 군데? 네, 하여튼 뭐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은 중국보다 훨씬 작아요. 아, 그래요. 근데 시작은 아마 당연히 이제 미국이 먼저 했을 텐데 예, 예.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부터 우리가 히토류 장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작심을 하고 좀 개발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묻혀 있지. 열심히 개발을 했지. 하다 보니까 히토류 이 채굴과 추출해서 약간 세계 어디에서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야. 중국 업체들이 이제 갖게 됐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조금 오묘한 건데 뭐 일단 오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예. 그중에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예, 예. 중국이 히토류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네. 오페크 회원국들 다 석유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오페크 회원국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어긋난다, 안 맞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예. 정말로 자원을 무기화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석유 안 팔겠다, 석유값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자원의 무기화죠, 그죠?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요즘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긴 한데 하여튼 전통적으로는 대부분의 오페크 국가들이 자원의 무기화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무기화를 함부로 못합니다. 왜 무기화를 함부로 못할까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요. 대안이 없어도 무기화를 함부로 못합니다. 대안은 그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예. 뭐 석유 말고 석탄 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오페크 나라들이 자원의 무기화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예. 자체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더 좀 근원적인 이유. 뭘까요? 오늘따라 이렇게 약간 좀 타율이 모르겠네. 좀 종교적인 이유인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남미 나라 중에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한 나라들 꽤 있었던 거, 중남미 나라 중에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런 나라들은 석유를 파는 게 자기 나라들의 핵심적인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자원을 무기화한다고 해서 이걸 안 팔면 자기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벌이가 거의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게 자기 나라의 제일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 중에 상당 부분 나라들은 보면 그 이유 때문에 무기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밀이나 옥수수 같은 거 되게 많이 파는 나라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무기화하겠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팔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걸 안 팔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 그럼 어떻게 간단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오묘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 좀 무섭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런 식으로 개발해 놓은 거죠. 어떻게 돼 있냐면 히토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뭐 전기 자동차, 뭐 스피커 이런 거 만든다라고 발전기, 청소기 이런 거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세계에서 전기차 많이 만드는 나라, 청소기 많이 만드는 나라, 발전기 많이 만드는 나라, 뭐 로봇 많이 만드는 나라. 다 중국이 생산량으로 따지면 다 세계 1위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 수출을 안 해도 자기 나라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수 시장. 히토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히토류 미국에는 팔지 마, 히토류 일본에는 팔지 마. 그러면 저는 어디에 팔라고요? 그냥 국내에서 팔면 되잖아. 중국 안에서 팔면 되잖아. 하나의 거대한 세계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게 중국 산업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중국 바깥에서는 히토류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 바깥에서 생산한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네. 히토류 가격 때문에 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전기차는 히토류 가격이 오히려 더 싸졌을 테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왜 비록 히토류는 딴 나라에 안 팔고 있지만 자동차나 청소기나 뭐 이런 거는 대신에 더 잘 팔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 공급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캐는 사업만 발달해 있는 게 아니라 히토류를 활용하는 사업도 다 같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네. 이게 무기화를 하기가 좀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좀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네. 이건 조금 묘한 건데 네. 히토류가 이제 추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해도 이게 이게 벌써 150년 전에 스웨덴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건데 그동안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으니 사람들이 작심하고 이거 추출하려고 하면 추출 못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뭐 국내 화학 실험실에서도 나도 히토류 추출할 줄 안다 하면서 추출하면 추출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추출을 그렇게 다들 너도 나도 다 하지 않느냐. 호주나 캐나다나 러시아나 심지어 우크라이나에도 히토류가 꽤나 묻혀 있다고 하는데 호주나 뭐 이런 데서는 히토류 실제로 많이 캐는데 왜 중국만큼 생산을 못하냐라고 하면 추출하는 방법의 근본 원리는 밝혀져 있지만 이거를 막상 추출을 해볼 때의 그 공정에서 까다로운 점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 그 까다로운 점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고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경오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추출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제일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도 히토류가 들어있는 돌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걸 물에다가 한번 타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게 위로 뜨고 어떤 게 밑으로 가라앉는지 어떤 게 중간에 떠 있는지 요거대로 먼저 한번 분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갈고 어디에다가 섞고 뭐 녹이고 산성 물질을 들여부어가지고 뭐 산에다가 녹이고 그래서 그 히토류가 들어있는 돌에 국물을 만든 다음에 그 국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을 섞어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순수한 히토류 물질들을 각각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보통 히토류가 중국에 히토류 많이 묻혀 있는 데서 히토류 돌 들어있는 돌을 캐면 한 0.1%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 히토류 금속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1000분의 1이잖아요. 0.1%면. 그렇죠. 그러면 1톤짜리 돌을 갈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거기서 1kg의 히토류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999kg의 히토류가 아닌 나머지 찌꺼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찌꺼기가 그냥 고운 찌꺼기면 그냥 어디 쌓아놓는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보면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다 무슨 뭐 물에다가 타고 뭐 약품에다 녹이고 그런 폐수의 국물이 막 999kg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화학 기술 정도면 환경 오염을 완전히 다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히토류 뽑아내는 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거를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돌린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거 받아들일 만한 데가 잘 없어요. 0.1% 너무 적다. 우리나라 충청북도든가 이거 히토류 추출하는 공장이 근래에 하나 생겼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호주에서 거기서 아마 히토류 광석을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히토류를 추출을 할 텐데 거기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한 게 우리 공정은 이런 류의 오염 물질이 안 생기는 작업만 한다고. 이런 류의 오염 물질이 생길 만한 작업은 다 외부에서 다 하고 한번 이렇게 처리가 된 거를 들여와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하는 거는 오염 물질이 진짜 거의 안 생기는 작업만 한다고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시키는 작업을 되게 열심히 했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에서 히토리 많이 묻혀 있는데 발견했다. 여기서 히토리 이제 왕창 캐내자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북극곰들 뭐 서식지가 있다. 그 옆에 무슨 바다 표범들이 대규모로 몰려드는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 잘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히토류 광산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식 한자 음으로 읽으면 내몽고 자치구라고 하는 네이멍구라고 하는 몽골하고 가까운 중국 북쪽 지역 그쪽에 이제 히토류 광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토류 사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파오토우라는 도시거든요. 파오토우. 파오토우.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으면 포두라는 곳인데요. 포두시라는 곳인데 이 포두시라는 곳에 약간 그 뭐 랜드마크 명물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도시니까. 있겠죠. 우리나라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명물이라고 하면 남대문이나 뭐 고궁 이런 걸 꼽잖아요. 그렇죠. 포도시에는 자기 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 그런 어떤 뭐 명물, 뭐 랜드마크 이런 걸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포도시에 찌꺼기 가면. 산 아니야? 아니야. 포도시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요? 포도시에 가면 초원이 있어요. 초원이. 초원. 그 도시로 개발해 놓지 않고 도시 중앙 부분에 초원을 그대로 남겨놓은 구역을 약간 그 도시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그런 도시가 포도시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빈 땅이 거의 인근에 계속 있었던 곳이에요. 포도시가 이거 말고는 뭘로 유명하냐면 옛날에 여기 영원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막 1000년 전, 2000년 전 이럴 때 영원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삼국지에 보면 싸움 굉장히 잘하는 장수 중에 여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포의 고향으로 이 영원성 포도시가 이쪽 여포가? 지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포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네이몽고, 이 내몽고 이쪽 지역에 이 빠오토우, 포도시 이쪽에 이 황량한 이 몽골 한때는 이제 몽골족들의 땅이기도 했던 이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초의 이 근처 지역을 개발할 때 근처에 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자유롭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거 하다못해 뭐 쓰레기가 생겨서 버릴 때를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뭐 이런 돌찌꺼기 쓰레기 잔뜩 생기면 이거 어디에 버립니까? 없죠. 1kg 추출하는데 999kg씩 생기는데 빈 땅이 있어요. 이게 버릴 때도 마땅치 않은데 뭐 네이몽구에 빠오토우 근처에 널린 게 빈 땅이거든요. 중국이 많이 유리하네.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안주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뭐 돌캐갖고 이거 뭐 더 산성 용액에다 녹여가지고 건져내가지고 팔아먹고 나머지 쓰레기 계속 갖다 버려야지 이러면 계속 돈 벌 수 있네.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기술을 최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노력을 했거니와 그렇게 작업을 잘 하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거기 모여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빈 땅이 많다고 해도 그 오염된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일정 정도로는 계속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그거에도 그렇게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히토류 추출 기술이 모든 면에서 살펴봐도 뭐 경제성, 뭐 어떤 뭐 정밀성, 지속성, 심지어 뭐 환경을 생각하는 정도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뒤지는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체계적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미국에서 약간 무슨 첨단 무기 기술 같은 거, 뭐 반도체 기술 이런 거 이거 외국에서 못 가져가도록 막 절대적으로 통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반도체 기술이나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거 막 국정원에서 막 관리하고 이렇듯이 중국에서는 이런 히토류 추출 기술 같은 거를 자기 나라 핵심 기술을 막 관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우리 빈 땅 많고 이 노동할 사람들 많고 험한 일이라도 우리나라 할 사람들 많으니까 내먼구 빈 땅 많은 데서 뭐 이거 캐다 팔아보자. 이거 뭐 딴 나라에서 하는 데도 별로 없는데 라고 시작한 게 30년 전 40년 전 상황이었다면 그 사이에 기술력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이 히토류를 활용하는 사업까지 다 같이 키워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히토류의 세계 히토류의 약간 메카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 빠오토우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포도요? 네. 그래도 중국이니까 100만은 되지 않을까? 빠오토우 인구 거의 300만에 달합니다. 300만. 아무것도 없는 히토류 중심지의 광산 도시로 발전시켰던 도시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무슨 뭐 대구나 뭐 광주 같은 데보다도 더 큰 도시가 됐습니다. 엄청 큰 도시가 돼가지고 빠오토우 가보면 무슨 뭐 고층 빌딩 무슨 뭐 거대한 쇼핑몰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히토류 캐는 광산 도시다라고 생각할 때 막 그런 무슨 막 그렇죠, 황량한 무슨 뭐 그런 돌 굴러 다니고 뭐 그런 그런 데서 막 뭐 고통받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더러운 일만 하고 그런 시대가 물론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 여전히 좀 있지만 대도시네. 그런 시대에서 지금 계속 딴 시대로 지금 여기 이제 그래서 히토류를 이용하는 무슨 공장 같은 것도 계속 건설되고 있어요. 히토류를 뽑아내면 그 히토류를 이용해갖고 자석 만드는 공장도 빠오토우에 지어보자. 자석 만들어지면 모터 만드는 공장도 빠오토우에 지어보자. 빠오토우에 이런 식이면 자동차 공장도 있어도 되지 않느냐. 사람들 계속 상상력 발휘하고 있거든요. 중국 산업의 어떤 뭐랄까 위력이랄까요, 무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조업이 튼튼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자원만 캐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중국이 사실 우리가 좀 뭐 무서운 매장량 얘기하고 뭐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에 뭐가 있겠거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히토류를 대체할 만한 걸 찾는 게 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너무 지금 마칠 때가 슬프다. 벌써요. 벌써요. 이거 아쉬운데. 일단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히토류가 많은 건가요? 왜냐면 트럼프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러시죠, 예. 우크라이나에도 매장량 기준으로 따지면 히토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히토류가 생산되고 있는 히토류를 캐고 있는 호주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가 히토류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 히토류가 생산돼서 수출을 하느냐라고 보면 저는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히토류 수출을 한다라고도 생각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사실 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왜 히토류 갑자기?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압박하는 건가? 우크라이나 전문가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히토류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제 석사 과정 때 지도 교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히토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양자 이론으로 히토류의 성질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해본 학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곽재식 학생이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가 한참 옛날이라 가지고 지금처럼 히토류가 화제가 되기 한참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무슨 히토류 한계로 흘리셨군요. 이게 히토류 뭐 금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알루미늄 철같이 대중적인 것도 아니고 뭘 남이 연구 안 하니까 연구 안 할 만해서 안 하겠지 무슨 히토류 인생의 귀인인데 제가 정말로 그 질문까지 했어요 교수님께. 교수님 히토류 너무 희귀해서 히토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만큼 연구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건방지네요. 그렇게까지 껄렁한 말투는 안 썼지만 굉장히 이제 겸손하고 정중한 말투로 물어봤지만 그 얘기하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히토류가 옛날에 드문 줄 알아서 잘 분리가 안 돼가지고 히토류로 하고 이름이 잘못 붙었던 거지 사실은 히토류가 상당히 흔한 물질이고 이게 앞으로 사용 용도가 계속 생겨나면 정말 중요한 물질이 될 줄 모른다. 선각자시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 지금 뭐 잘 계시나요? 아이고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학자로 잘 멋지게 정년 퇴임하셨죠. 이윤섭 교수님. 근데 훌륭하신 분이 왜 어릴 때는 이 어른들이 맞는 이야기를 해줘도 그거를 그렇게 귀담아 듣고 히토류가 희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그거를 왜 마음속 깊이 새기지를 않을까요? 그래갖고 맨날 뭐 뺀질뺀질하게 히토류 말고 딴 거부터 좀 먼저 하려고요. 이러면서 막 딴 연구를 하려고 했던.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는 그때 연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슬픈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히토류 관심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는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잘 이야기가 안 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토류를 개발하려면 앞으로 개발할 수는 있거든요. 히토류가 묻혀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꽤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중국하고 대결해야 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을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에 뭐 철, 티타늄 이런 거 사실 철 같은 거, 우라늄 뭐 이런 거 우크라이나에 원래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말이 히토류가 먼저 튀어나온 거 아니냐. 중국과의 어떤 대결 의식 그것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중국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편은 진짜 원서 오폰 어 타임 시리즈에 넣어도 무방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란타놈이랑 네오디뮴 얘는 진짜 건너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토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